관한 질문을 미리 던져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에 20% 미만 저濃도 우라늄 농축의 이제 부분적인 그런 권한이라고 할까요? 뭐 사용할 걸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미국산 우라늄을 사용해서 파이로 프로세싱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영국 차원이지만, 근데 그 부분이 기존의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개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개정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황 교수님이나 우리 신동익 대사님은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는데,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시는 동안에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화론자인데요. 보통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적 이용을 하는 사람은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 이게 포화 상태야. 원자력을 더 지어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로 조만간에 도달할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황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처리하고 농축 이거를 일본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진다고 그러면 영구 청구장 이전까지 기존에 있는 재처리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건 국민 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사이가 좋을 때 저는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아메리카 파이까지 그럴 정도로 분위기를 달아올렸을 때 좀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신동익 대사님도 아마 좀 국가에서 그런 전략으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지금 방청석에서 두 분 지금 질문이 더 나왔는데요. 우선 앞서 제가 드린 포괄적인 질문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황 교수님과 신동익 대사님 두 분 각각 말씀 주시고, 뭐 김재천 교수님도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2015년 어렵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20% 이하의 농축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로 세계 원전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농축 이 공장들이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겨서 가격이 막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드 보이는 2015년에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사용 해결료가 그때는 재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 나서 플루토늄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이제는 원자력 아니면 안 된다. 전부 다 원자력 하니까 이 농축 공장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우라늄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2100년 되면 세계 우라늄이 없어질 거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해서 미국, 카나다, 그 우라늄 많은 카나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제 사용 해결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내부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DOE 차관이 나왔어. 파이로 프로세싱 운영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전 세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여기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그 약속, 그걸 확실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네.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라인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 안총기 대사 차관께서 그때 고위급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그럼 언제 중단됐죠?
문재인 그 대통령 다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황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팩트고 그 다음에 상호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대요. 제가 대덕에서 들은 얘기는 외교부. 그러니까 왜 했냐? 우리가 탈원전으로 왔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주니까 농축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또 미국 측에서는 뭐 안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지재권 웨스팅하우스 그게 불거져가지고 미국은 그거부터 해결하라는 식으로 뭐 원전 수출하려고 그러는 게서 양쪽이 서로 좀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계속 미루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다시 친원전, 탈원전으로 가서 지금 재개 움직임이 있고 아까 김창범 대사가 문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도 20%를 시작해서 계속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뭐 주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게 좋겠지만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못한 거고 대덕에 있는 원자력 전문가라든가 그 원전에 관련되는 뭐 전문가 두산이라든가 산업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센티브가 없이 그러니까 이 가치사슬 공급사슬이 그냥 작동이 안 된 거로 그렇게 파이로 프로세싱도 비슷한데 2020년에 10년간의 공동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 저 천영호 수석님께 차관하실 때 제가 국장이었는데 그 처음에 반디펜하고 이제 그 원자력 협정 첫 단계에서 이게 제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서 때 있잖아요. 디커플링해서 파이로 프로세스는 그럼 10년 동안 별도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10년 후에 2020년에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이 없어요. 리포트가 파이널 컨클루전이 안 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픈 엔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아까 그 경주에 쌓여 있는 것도 각 발전소에 있는 거 그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면은 우리는 뭐 재활용이라고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재처리라고 아예 뭐 다른 나라들로 해서 이거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을 2035년에 개정할 단계에 다시 이거 리인스테이트 그러니까 20%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해 보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선행과 후행을 다 이제 이 퓨얼 사이클을 맞추면 아까 말씀한 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가 이 로드맵을 10년 단위로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까 농담했지만 다시 친원전, 탈원전, 탈탈원전 어느 쪽으로 할지 아무 모르니까 아까 포텐셜 레이턴시 문제가 인적 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원자력 공학과에 그 신입생들이 없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가치사슬이 끊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원자력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원점으로. 네, 김재철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제 발제 중에 드리지 못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핵무장과 한국의 핵무장론은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고함에 있어서 이 한국의 핵무장, 비등한 핵무장론, 여론이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핵무장을 하자, 뭐 용산에서도 뭐 핵무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확장 억지 제고 효과는 발휘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정책 서클에서 제시하는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분명히 이제 백파이어 할 때가 된 것 같고, 왜냐면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트랙 2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은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좀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고, 뭐 한미가 동맹 관계이지만 또 협상의 관계이고, 투레벨 게임인 것이니까요. 트랙트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핵 잠재력 같은 경우에 글쎄요, 자꾸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이건 주권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한미 핵 기반 동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이 NCG 참여를 할 즈음에 우리가 이 세 나라가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핵 기반 협력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은 필요한 것이고, 그 즈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한일 사이에도 원자력 협정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잖아요. 한일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세 분이 이제 발언권, 안영집 대사니까 네 분이 발언권을 신청을 했어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지금 손을 드신 네 분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 권도엽 전 장관님. 네. 저는 뭐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논의하려고 할 수 있는데 상식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나중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모임에서는 오히려 우리 핵무장이 절실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의 협상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CVID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과 무장하지 않는 것의 차이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이 저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핵무장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고 실천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례를 이스라엘은 어떤 코스트를 지불하고 핵무장을 했는지, 인도하고 북한을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 설득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아까 송장관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문제인데 앞으로 점점 세계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될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멘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앞에 그 마이크를 정현석 의원님께 넘겨주십시오. 네, 정양석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핵무장에 관해서 내부에서 대선이나 전당대회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들은 명쾌하게 우리가 핵무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숫자는 줄고 있지만 60%가 넘는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그분들 여론조사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그분들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국제 안보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오늘도 미사일 발사하고 대통령께서 현지에서 NSC 주재하셨지만 확장 억제를 우리는 대응하겠다 하는데 막
비이성적으로 쏘아대는 미사일에 확장 억제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감, 든든함,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좀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천영우 수석님께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건 우리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세 분께서 해주신 것은 정말 이성적이고 또 국제 상황을 잘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김 교수님 패널 2 혹은 투트랙 토론 또 재미있게 들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것은 아마 구하시기 힘드셨겠지만 혹시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었겠다 하는 그냥 코멘트와 고민으로 질문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가 바로 옆에 안용집 대사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각수 대사님 질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원대엽 장관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김재천 교수님께서 조금 처음에 주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싱가포르에서 안영집입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김재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0% 저기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 측에서 이제 확장 억제는 물론 28,500 주한미군 다 빼고 그다음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이 다 맡아서 하라 하는 비판론적인 여론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날 거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이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 동의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핵무장론이 많이 들었었을 때는 그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자체 핵무장론이 많이 생겼냐면, 한 가지는 북한이 비이성적인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확장 억제나 아니면 동맹과 같은 그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대여섯 배 증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 다 빼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그 핵무장론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미국 그 정치가 지금 너무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트럼프가 아니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미측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안을 좀 진정시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각수 대사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우리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이 우리가 한미 간에 NCT 하는데 같이 한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본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일 NCG가 아니라 일미 NCG, 한미 NCG가 되면 됐지, 한미일 NCG, 그러니까 나토 형식의 NPG는 아니지만 한미일 NCG 형식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건 동적인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개발 상태가 완성이 안 된 상태고 계속 앞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동태적인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선언에 의한 어떤 확장 억지를 명확히 하고 이런 걸로 충분하지만,
아까 송민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공격을 받고도 충분히 미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2차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확장 억지를 한국에 대해서 행사할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통태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되고,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황인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바로 핵 개발을 하자고 해도 최소한 5, 6년 걸리는 이 리드 타임을 그 동태적인 분석에 집어넣어서 옵션을 분석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잠재적 핵 능력 가지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 구도 속에서 앞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또 미국이 아까 안영집 대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네오 아이솔레이셔니즘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가왔을 때의 대응방안을 좀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답변하는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교수님께 아마 질문이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갑수 대사님, 신동익 대사님, 황인순 교수님 순으로 해서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로 많이 들렸고요. 신창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일본의 NCG 참여 의향은 저는 뭐 신문지상으로 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향에 대해서는 신창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래도 뭐 핵 공유라는 개념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었을 때 동북아에서 그 가능성도 트랙트에서는 나왔었거든요. 1.5 트랙에서 나왔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핵 공유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서 NCG가 잘 발전한다면은 한미일 핵 공유, 뭐 공유라는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런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양석 의원님, 이게 가슴의 문제라는 거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이게 충분히 저는 핵무장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 억지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시사 문제에 밝은 제 서강대 경제학과 정말 똑똑한 친구가 저랑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국 물어보는 게, 근데 김 교수 확장 억지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핵 구상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한국이 미국의 핵 구상 밑에 있으니까 그냥 안전할 것 같은데, 확장 억지는 뭐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해서 김태효 차장이 왜 핵 공유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핵 공유라는 표현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핵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클레임을 갖다가 걸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핵 무장론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랙 2 레벨에서 아직까지는 제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어떤 바게닝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장할 마음은 없습니다. 네, 신동익 대사님.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미국과 소련하고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레슨을 여기다 적용하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의, 아까 일세션에 주로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스라엘처럼 즉각 대응 능력하고 우리가 충분히 레디니스가 돼도, 비록 컨벤셔널 재래식 무기라도 삼축 체계에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그것만 갖춰도 미국의 뭐 확장 억제 능력이 뭔지 모른다고지만은 미국이 제대로
우리한테 서포트만 해주면은 이 이스라엘 모델에 의한 뭐 우리 재래식 그 방위 능력, 삼축 체제 확장 운영 이걸 컨비네이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할 때 그 물론 단계적으로 올라갔지만은 우리 송미 장관이 때부터 시작한 그 미사일 주권 회복, 우리가 미사일 그 레인지를 그렇게 무제한으로 넓힌 거 이거를 좀 하나의 케이스로 해서 해나가면 미국하고 협상에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핵무장론 다 좋은데 이런 규범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제가 뭐 비엔나에 있을 때나 또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석인열 교수님 같은 분 굉장히 그 컴퓨터로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실증 없이 핵무기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냐? 그리고 과연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방패장도 지금 못 만들게 하고 사드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핵실험 안 한다 치고 그럼 사일로는 어디다 둘 겁니까? 핵무기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죠? 저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 3C라고 하는데 그 코스트 면에서는 우리가 받을 피해 아까 그 뭐 중국한테 받은 피해라든가 일본한테 받은 피해 그거 비교 안 될 정도로 직장 다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하고 우리 신혁 작가님 말씀하신 그 리타임 그 절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그 사슬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결국은 대도 또 두산 뭐이죠 산업계 그다음에 뭐 연관 그 우리 전공 분야라든가 화공학 뭐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5년 되기 전에 또 탈탈원전이 되는지 탈탈탈원전이 되는지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정말 중요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도 이것이 큰 그림이 국민들한테 전달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너무 과거 룰만 집착을 하고 미래 룰에 대해서 너무 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핵무장 NPT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룰을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가고 손해만 오는데 지금 우주, 항공, 특히 레이저, 마이크로웨이브 이쪽에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새로운 스페이스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눈을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좀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비용 편익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널려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서울대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3분의 2가 핵 무장을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것도 4학년 인턴 학생이 왔어. 이거는 뭔가 틀린 것 같다 하면서 설문지를 다시 했어요. 자, 핵무장을 하면은 이러한 손해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답변을 다 모아보더니 3분의 1만 찬성했습니다. 설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겠습니다. 네, 세 분이 마지막 랩업 코멘트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1, 2세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참여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 또 세 분 패널리스트께 다 뜨거운 박수